엄마 장례식에 사람들은 모두 울고 있는데 새아빠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 서연아, 너 방금 봤어? 아버지 누굴 피해 다니는 것 같지 않아? 응, 나도 느꼈어. 장례식장 한쪽에서 계속 전화를 받더라. 근데 이상해. 표정이 슬픔이 아니라 초조했어. 저거 봐. 아버지가 무슨 봉투를 들고 있어. 장례 도중에 뭘 하려는 꿍꿍이지? 아직 엄마 시신도 따뜻한데. 방금 장례식장 뒤편에서 아버지가 어떤 남자한테 서류를 건네는 걸 봤어. 그때 알았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2달 전 남긴 수첩이 괜히 비밀스러웠던 게 아니라는 걸. 장례식에서 시작된 이 작은 의심이 5년의 시간을 함께한 새아빠라는 사람의 진실을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 펼쳐질 비밀과 감동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정숙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던 손길이 아직도 생생했죠. 하지만 이제 60대 초반의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어요. 흰 벽, 차가운 바닥, 그리고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 있는 정숙 씨의 모습은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손에 든 진료 차트는 떨리고 있었죠.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정숙 씨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잔뜩 흐린 하늘이 보였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숙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숨길 수 없었어요. 정숙 씨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였죠. 암이 재발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상태가 심각합니다. 정숙 씨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는 윙 소리가 났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완치 판정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 다시 암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다니요. 더 이상 치료로 장기 생존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막내 서연의 얼굴, 이제 막 직장을 잡은 큰아들 지훈의 모습, 그리고 5년 전 재혼한 남편 태훈의 얼굴까지요.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받아들었어요. 종이의 차가운 촉감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의사를 바라봤죠.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6개월에서 1년.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정숙 씨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 집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그리고 남편 태우는요. 정숙 씨는 최근 몇 달간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정숙 씨의 걸음은 느렸어요. 복도에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지훈이 벌떡 일어났고 딸 서연도 불안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죠. 엄마 선생님이 뭐래? 정숙 씨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어요. 재발했대.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복도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지우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태훈도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정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정숙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통장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줄을 적기 시작했죠. 아이들에게. 정숙 씨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 동안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렸어요. 하지만 정숙 씨의 마음속에는 단호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시간은 단순한 이별 준비가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의 시작이었죠. 9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상객들의 발걸음 소리, 낮은 대화 소리, 그리고 향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장례식장 입구의 검은 리본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조문을 하고 떠났지만 가족들은 꼼짝없이 그 자리를 지켜야 했어요. 지훈과 서연은 상복을 입고 문상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눈물을 참으며 하루를 버텼죠.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계속해서 한 사람을 향했어요. 바로 재혼 남편 태훈이었습니다. 태훈은 장례식장 한쪽에 서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었지만 그의 행동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문상객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봤죠. 지우는 조문객에게 인사를 하면서도 눈길은 태훈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태훈은 장례식장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언가 급한 듯 보였어요. 오빠 아버지 좀 봐. 서연도 태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훈은 전화를 끊고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곧바로 부조금 장부가 놓인 테이블로 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장부를 넘겨봤죠. 지훈과 서연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태훈의 행동은 단순히 장례 절차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상객이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훈이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태훈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서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장례식장 밖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서연아, 어젯밤에 아버지가 이상하게 움직였어. 나도 봤어. 부조금 장부를 계속 확인하더라고. 새벽에 사무실에서 서류 들고 나가는 것도 봤어. 분명히 뭔가 있어.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채 사흘도 안 됐는데 벌써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핸드백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그건 몇 달 전 엄마가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달랐죠. 오빠 엄마가 준 수첩 기억나? 응. 그거 가지고 있어? 서연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엄마의 정갈한 글씨로 여러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은행 계좌번호, 부동산 등기부 번호, 그리고 태훈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이요. 엄마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게 이게 단순한 메모가 아니야. 두 사람은 수첩을 보며 숨을 죽였어요. 엄마는 이미 태훈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증거를 남겨준 거였죠.
장례식 마지막 날 연결식이 진행됐습니다. 정숙 씨의 관이 천천히 웅구차로 옮겨졌어요. 지훈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달랐어요. 그는 의례적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며 시간을 체크하고 있었죠. 화장장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훈과 서연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태우는 앞좌석에서 운전을 했어요. 장례 끝나고 집에 가서 유산 정리 얘기 좀 해야겠다. 태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유산 얘기를 꺼내다니.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천천히? 세금 문제도 있고 정리할 게 많아.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 태훈의 말투에서는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빨리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두 자녀는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화장장에 도착했어요. 정숙 씨의 관이 안으로 들어가고 가족들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흐르고 유골함이 나왔죠. 서연은 유골함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엄마는 정말 작은 함 속에 담긴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훈도 옆에서 어깨를 떨었죠. 하지만 태우는 멀찍이 서서 시계만 들여다봤어요.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하고 일행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정숙 씨가 없는 집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훈이 거실에 모이라고 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과 서연은 긴장한 얼굴로 마주 앉았죠. 자,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겠다. 어머니 재산 정리건인데. 태훈은 서류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부동산 목록, 예금 내역, 그리고 여러 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숫자들이 지훈과 서연이 알고 있던 것과 달랐거든요. 잠깐만요. 이 계좌는 제가 알던 금액이랑 다른데요? 아, 그건 생활비로 쓴 거고. 생활비치고는 너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태훈의 얼굴이 굳었고 지훈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남긴 수첩의 내용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너희가 뭘 알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고생하셨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정리는 해야죠. 태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어머니 병원비도 내가 다 댔어. 그 병원비도 엄마 통장에서 나간 거 맞죠? 서연의 말에 태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우는 엄마가 준 수첩을 떠올리며 확신했죠. 태훈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태훈은 서재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지훈과 서연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숙 씨의 장례식은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태훈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고 두 자녀는 엄마가 남긴 단서를 따라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조용한 밤 서연의 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수첩을 펼쳐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엄마의 글씨를 보니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결심이 생겼습니다. 엄마 꼭 지켜낼게요. 복수의 계획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안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죠. 태우는 매일 서재에 틀어박혀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회사에 휴가를 냈고 서연도 학교 수업을 빠지며 집에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태훈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남긴 수첩에 적힌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죠. 수첩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 번호와 함께 2024년 3월 5일 1,500만 원 인출이라는 기록이요. 용도는 불명이었습니다. 또 부동산 등기부 관련해서 2024년 6월 12일 명예 변경 시도 흔적이라는 메모도 있었어요. 정숙 씨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태훈의 수상한 행동을 꼼꼼히 기록해뒀던 겁니다. 지훈과 서연은 그 기록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훈이 외출했어요.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지자 지훈이 서연에게 눈짓을 보냈죠. 지금이야. 서재 확인하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었어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태훈이 급하게 나가느라 잠그는 걸 잊은 모양이었죠. 서재 안은 서류로 가득했어요. 책상 위, 서랍 안, 선반 위까지 온통 종이 뭉치들이었습니다. 지훈과 서연은 숨을 죽이고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오빠, 이거 봐. 엄마 명의로 된 예금 통장인데. 서연이 손에 든 통장에는 잔액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거래 내역을 보니 몇 달 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명확했죠. 큰 금액들이 모두 태훈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있었으니까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잖아.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아프실 때 태훈은 겉으로는 헌신적인 남편 행세를 하면서 뒤에서는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은 책장 뒤를 살펴봤어요. 먼지가 쌓인 책들 사이로 뭔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종이 봉투 하나를 꺼냈죠. 오빠, 이것 좀 봐. 봉투 안에는 부동산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펼쳐보니 엄마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태훈 명의로 변경하려는 계약서였어요. 다행히 아직 완료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서명란에는 태훈의 사인이 이미 되어 있었고 정숙 씨의 서명란만 비어 있었죠. 이 사람이 엄마 도장을 위조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 것 같아. 다행히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못했나 봐. 두 사람은 서류를 하나하나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태훈이 작성한 메모들까지 모두 찍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태훈이 돌아온 거예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돌아온 거였죠. 지훈아? 서연아? 집에 있어? 지훈은 재빨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서연은 서랍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를 빠져나와 거실로 향했죠. 네, 여기 있어요. 태훈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아, 그냥 엄마 사진 정리하고 있었어요. 태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재 쪽을 흘끔 봤어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훈과 서연은 가슴을 쓸어내렸죠. 휴, 위험했어. 그러게. 근데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훈은 휴대폰 속 사진들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일단 변호사랑 상담해 봐야 할 것 같아. 이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해. 그날 밤 지훈과 서연은 각자의 방에서 엄마가 남긴 수첩과 촬영한 증거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정숙 씨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태훈의 거짓말, 재산 빼돌리기, 위조 시도까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단서를 남긴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상담 예약을 잡고 지우는 서연과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통장 사본, 거래 내역,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엄마의 수첩까지요. 태우는 여전히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행동했지만 간혹 거실로 나와 두 자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며칠 후 지훈과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일단 가지고 오신 자료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살펴봤어요. 통장 거래 내역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부동산 계약서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편취 시도네요. 게다가 배우자가 병환 중일 때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건 법적으로 더 문제가 됩니다. 지훈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변호사의 말이 엄마의 판단이 옳았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일단 금융거래 내역을 정식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다시 확인하고요.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절차를 설명했어요. 지우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은 긴장에 쓰계속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어머님께서 남기신 이 수첩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날짜와 금액, 거래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요. 변호사는 정숙 씨의 수첩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감탄했어요. 병마와 싸우면서도 이토록 꼼꼼하게 기록을 남긴 모성애에 감동한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현명하셨네요. 자녀분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의 마지막 사랑이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로 남아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슬펐습니다. 일단 이번 주 안으로 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더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지훈과 서연은 더 많은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태훈이 외출한 틈을 타서 서재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책장 뒤 서랍 밑, 심지어 액자 뒤까지 확인했죠. 그러다 서연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어요. 오빠, 이거 뭘까? 일단 확인해 보자. 지우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여러 폴더가 나타났어요. 엑셀 파일, PDF 문서, 그리고 사진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엑셀 파일을 열자 상세한 금융거래 내역이 나타났어요. 정숙 씨의 계좌에서 태훈의 계좌로 그리고 다시 제3의 계좌로 돈이 이동한 흔적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태훈이가 직접 정리한 파일이야. 완전히 계획적이었어. 서연은 화면을 보며 손을 떨었어요. 단순한 실수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범죄였죠. 다음 폴더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있었어요. 정숙 씨 명의의 아파트를 매각하려는 계약서 초안, 중개업소와 주고받은 이메일, 심지어 위조된 인감증명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끝까지 갈 생각이었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5년 동안 가족으로 지냈던 사람이 이런 짓을 계획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가장 충격적인 건 사진 폴더였습니다. 거기에는 정숙 씨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찍은 듯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엄마를 이렇게 찍은 거지? 서연이 사진을 확대해 보니 정숙 씨의 손에 펜이 쥐어져 있었어요. 마치 서명을 하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태훈이 의식이 없는 정숙 씨를 이용해 서명을 받으려 했던 흔적이었죠. 이 인간이 진짜. 지우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아픈 아내를 간호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을 계획했다는 게 너무 비열했습니다. 두 사람은 USB의 모든 내용을 복사했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태훈의 범죄가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자료였죠. 파일을 복사하는 동안 서연은 책장을 더 뒤졌습니다. 그러다 두꺼운 장부 하나를 발견했어요. 겉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지만 펼쳐보니 손으로 쓴 기록들이 빽빽했습니다. 오빠, 이것 좀 봐. 이거 태훈이가 직접 쓴 일기 같은 건데. 장부에는 날짜와 함께 태훈의 생각이 적혀 있었어요. 지훈이 몇 페이지를 읽어내려가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정숙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 서둘러야 한다. 아이들이 눈치채기 전에 명의를 바꿔야 한다. 병원에서 의식 잃었을 때가 기회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문장들이 이어졌어요. 정숙 씨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완전히 미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서연은 울음을 참으며 장부를 촬영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느껴졌습니다. 장부 마지막 부분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정숙이 수상한 수첩을 쓰고 있다. 뭔가 기록하는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하다. 수첩을 찾아야 한다. 아이들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 태우는 정숙 씨가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첩을 찾으려 했지만 정숙 씨가 이미 서연에게 건네준 뒤였죠. 엄마가 얼마나 조심하셨을까. 태훈이 눈치채지 못하게 수첩을 지키셨던 거야. 지우는 엄마의 마지막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병실에서도 집에서도 항상 뭔가를 적고 정리하시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다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던 거죠. 두 사람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USB를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태훈이 눈치채서는 안 됐습니다. 아직 싸움을 시작할 타이밍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태훈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지훈과 서연은 그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태훈은 간혹 두 사람을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요즘 너희 둘이 뭔가 수상해. 지훈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꾸 뭔가 숨기는 것 같다는 거야. 나한테 할 말 없어? 서연이 끼어들었어요. 저희도 아버지께 할 말이 있는데요. 엄마 통장 거래 내역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태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로잡으며 대꾸했죠. 그건 내가 정리해서 나중에 보여줄게. 나중에요? 언제요? 급한 거야? 어차피 유산 정리는 시간이 걸려. 태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지훈과 서연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태훈이 점점 초조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저희도 확인할 권리가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지훈의 말에 태훈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희가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당연한 절차잖아요. 당연한 절차? 내가 5년 동안 이 집에서 뭘 했는데? 태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투명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버지도 떳떳하시다면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태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손이 떨렸어요. 너희 둘이 지금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지?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똑똑히 말하는데 나는 단 한 푼도 잘못 쓴 거 없어. 태우는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하는 문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지훈과 서연은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태훈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으니까요. 오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응. 변호사님께 내일 연락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자. 그날 밤 태훈의 방에서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다급했습니다. 지우는 방문 앞을 지나가며 잠깐 멈춰섰죠. 아니, 아직 괜찮아. 조금만 더 시간을 벌면 돼. 애들이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을 거야. 태훈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태훈은 여전히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태훈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지훈과 서연은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두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USB 파일, 장부,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엄마의 수첩까지요. 서연은 자기 방에서 엄마의 수첩을 다시 펼쳐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아,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하지만 너희는 꼭 이겨야 해. 엄마가 모은 증거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렴. 너희를 사랑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의 마지막 당부가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엄마, 꼭 이길게요. 약속할게요. 밤은 깊어갔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다가올 폭풍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태훈의 거짓이 무너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 지훈과 서연은 변호사에게 새로 발견한 증거들을 전달했어요. USB 파일, 장부 사진, 그리고 추가로 확보한 금융거래 내역까지요.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한 수준이에요. 재산 편취, 문서 위조 시도, 그리고 배우자 학대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금융감독원에 거래 내역 조회를 신청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두 사람은 카페에 들렀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오빠, 떨려.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리 태훈의 잘못이 명백해도 법적 다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이 길을 열어주셨어. 우리가 망설이면 엄마의 고생이 헛되는 거야. 지훈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들을 지키려고 싸웠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야 했어요. 며칠 후 집으로 한 통의 등기우편이 배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거래 내역 조회 통보서였어요. 태훈 앞으로 온 우편이었죠. 태훈이 우편을 뜯어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태훈은 거실로 나와 지훈과 서연을 노려봤어요. 두 사람은 침착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희가 한 짓이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태훈은 우편물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금융감독원에서 왔어.
너희가 조회 신청한 거지? 아, 그거요. 네, 저희가 했어요. 문제될 거 없으시면 괜찮으시잖아요. 태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우편물을 구겨 던지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너희 이 자식들이 감히 누구한테. 저희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에요. 아버지야말로 떳떳하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서연의 말에 태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건 배신이야.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주셨다고요? 엄마 돈 빼돌리고 부동산 명의 바꾸려 하고 그게 잘해주신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태우는 순간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태도를 바꿔 애원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서연아, 오해야. 다 오해라고.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저희는 이미 고소장 접수했어요. 서연의 차가운 말에 태훈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너희가 감히 나를 고소해? 내가 누군데? 범죄자요. 엄마 재산 훔치려던 범죄자. 지훈의 단호한 말에 태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는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훈이 화풀이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지훈과 서연은 각자의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죠.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됐고 조사 일정을 잡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훈과 서연은 경찰서로 갔어요. 경제팀 형사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일단 제출하신 자료들을 검토해 봤는데 충분히 입건 가능한 사안입니다. 피의자 태훈 씨를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어머님께서 남기신 수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기록하셨네요. 형사의 말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의 마지막 사랑이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어요. 긴 싸움이 시작됐지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태우는 보이지 않았어요. 서재 문이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지훈이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나는 잠시 집을 떠난다. 하지만 이 일은 끝나지 않았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위협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태우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작정인 듯 보였습니다. 오빠 무서워. 괜찮아. 우린 법대로 하는 거야. 태훈이가 아무리 발악해도 이길 수 없어. 지훈은 서연을 안심시켰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어요. 태훈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태훈에게 경찰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태훈은 출석하지 않았어요.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배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태훈의 도주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건은 더 큰 주목을 받게 됐어요. 한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병든 아내의 재산 빼돌린 남편, 경찰 조사 앞두고 잠적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가 나가자 지훈과 서연에게 여러 연락이 왔어요. 정숙 씨를 알던 지인들,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 그리고 언론사들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방송 인터뷰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더 알려져야 합니다. 쏟아지는 연락에 지훈과 서연은 당황했지만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어요. 엄마의 이야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과 서연은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목소리로 진실을 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들을 지키려고 하셨어요. 아프신 몸으로도 증거를 모으고 기록을 남기셨죠. 그 수첩이 없었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태훈이 하는 대로 됐을 거고요.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비슷한 피해 사례가 줄줄이 신고됐고 관련 법 개정 논의까지 시작됐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태훈이 검거됐어요. 그는 지방 소도시의 한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연행되는 태훈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죠. 수척해진 얼굴, 초라한 행색. 한때 잘 차려입고 당당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태훈이 구속된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지훈과 서연 그리고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관심 있는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태훈이 재판정에 들어왔어요.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은 비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훈과 서연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엄마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대가였으니까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태훈은 피해자 정숙 씨의 재산을 무단으로 이체하고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태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일부 인정합니다. 일부라니요? 증거는 명백한데 말입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USB 파일, 장부,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정숙 씨의 수첩까지요. 특히 정숙 씨의 수첩은 법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재판장이 수첩을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어요. 피해자께서 생전에 피고인의 행동을 상세히 기록해 두셨군요. 날짜, 금액, 거래 내역까지 모두 정확합니다. 태훈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재판장님,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기록일 뿐입니다. 객관성이 부족합니다. 검사가 즉시 대응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거래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피해자의 기록과 실제 거래 내역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스크린에 거래 내역이 띄워졌어요. 정숙 씨가 수첩에 적은 날짜와 금액 ES 계속 실제 은행 거래 내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재판장이 태훈을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태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지훈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검사의 질문에 답했어요. 증인은 피고인의 행동을 언제 처음 의심하게 되었습니까? 어머니 장례식 때였습니다. 태훈이 부조금 장부를 계속 확인하고 새벽에 서류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수첩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태훈의 수상한 행동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증언은 명확했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이어서 서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를 지키려고 하셨어요. 아프신 몸으로도 기록을 남기시고 증거를 모으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머니로부터 직접 수첩을 받으셨죠? 네. 돌아가시기 2달 전쯤이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잘 보관하라고, 나중에 필요할 거라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아셨던 거예요. 태훈이 뭘 하려는지, 저희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판장도 잠시 침묵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는 태운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2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이전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옮기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씩 빼돌렸죠.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약 3억 2천만 원입니다. 예금, 적금,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방청석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3억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검사가 추궁했습니다. 피고인, 이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태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개인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개인 사업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주식과 암호화폐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대부분 손실을 봤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아내의 병원비로 쓴 게 아니라 투기에 날린 거였습니다. 재판장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암투병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도 피해자 명의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태운의 사과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단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제스처처럼 보였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진행됐어요. 증거 심리, 증인 신문, 그리고 최후 변론까지요. 최후 변론에서 검사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악질적입니다. 병든 배우자를 간호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점에서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입니다. 반면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호소했어요. 피고인도 피해자를 간병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일시적 충동이 아닙니다. 2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의도를 보여줍니다.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지훈과 서연은 긴장한 얼굴로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태운의 범행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배신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투병 중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합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피해 금액 3억 2천만 원 전액을 배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쾅!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떨구었고 지훈과 서연은 서로를 꽉 껴안았어요. 법정을 나서는 두 사람을 향해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머니께 정의를 돌려드린 것 같아 다행입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지훈의 대답은 짧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지훈과 서연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정숙 씨의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이겼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증거로 태운을 벌받게 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엄마가 그립다는 슬픔이 밀려왔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프신 몸으로도 저희를 지켜주셨잖아요. 서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지훈과 서연은 엄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지훈, 서연에게.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내 소중한 아이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너희 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하다. 아픈 몸으로 너희에게 이런 짐을 남겨서. 하지만 엄마는 선택해야 했어. 태훈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았거든.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 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설마 했지. 그런데 통장에서 돈이 사라지고 서류가 바뀌고 이상한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됐어. 그때 깨달았지. 이 사람이 우리를 노리고 있구나. 편지를 읽는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엄마는 너희를 지켜야 했어. 내가 죽으면 태훈이 모든 걸 가져갈 게 뻔했거든. 그래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 아픈 몸으로 은행에 가고 서류를 복사하고 하나하나 수첩에 적었지. 밤마다 태훈 몰래 증거를 모으는 게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너희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었어. 내 아이들만은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요. 지훈아, 너는 항상 의젓했어. 어려서부터 동생을 잘 챙기고 엄마 걱정도 덜어주려고 애썼지. 고마워. 앞으로도 서연이를 잘 부탁해. 서연아, 너는 엄마의 작은 태양이었어. 너의 밝은 웃음이 엄마한테 힘이 됐어. 앞으로도 그 밝은 모습 잃지 말고 살아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는 태훈과 싸우고 있거나 이미 이겼을 거야. 힘들었지? 무서웠지? 하지만 너희는 해냈어. 엄마가 믿었던 대로. 기억해. 너희는 잘못한 게 없어. 정당한 권리를 지킨 거야. 절대 미안해하거나 후회하지 마. 엄마가 원한 건 너희가 행복한 거야. 이제 엄마는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너희가 잘 해낼 걸 알거든.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 항상 너희 곁에서 지켜볼게. 2025년 2월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슬픔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는 잘 살게요. 약속할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엄마의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엄마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며칠 후 지훈과 서연은 태훈으로부터 배상받은 돈을 정리했습니다. 3억 2천만 원 전액이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의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빠, 이 돈으로 장학재단 만드는 거 어때? 좋은 생각이야. 엄마 이름으로. 두 사람은 정숙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암 환자 가족들을 돕는 장학금이었습니다. 특히 부모가 아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로 했죠.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5명의 학생이 선정됐어요. 모두 암 투병 중인 부모를 둔 학생들이었습니다. 지훈이 축사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를 생각하셨습니다. 이 장학금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학생들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수여식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엄마가 암 투병 중이거든요. 이 장학금 덕분에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됐어요. 힘내세요. 어머님께서 꼭 회복하실 거예요. 서연이 학생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학생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우리 잘한 거 맞지? 응.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지우는 벽에 걸린 엄마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정숙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어요. 엄마, 오늘 첫 장학금을 전달했어요.
학생들이 정말 고마워했어요.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태웅과 싸우는 게, 법정에 서는 게, 모든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엄마가 남겨주신 용기로 해낼 수 있었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게 증거를 모으셨는지, 우리를 지키는 게 엄마의 마지막 사랑이었다는 걸. 앞으로도 엄마가 주신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게요. 그게 엄마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어요. 사랑해요, 엄마. 항상 제 마음속에 있어요. 일기를 덮은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엄마 같았어요. 지훈의 방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도 엄마를 생각하고 있었죠.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아요.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태웅과의 싸움은 끝났지만 엄마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장학재단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이어질 거예요. 편히 쉬세요, 엄마. 저희는 잘 살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사람들이 될게요. 두 남매는 각자의 방에서 같은 마음으로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직장에서 승진했고 서연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두 사람 모두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정숙 장학재단은 점점 커졌어요. 언론의 관심과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더 많은 학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해에는 5명이었지만 이제는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지훈과 서연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엄마를 찾아뵙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엄마, 올해는 25명한테 장학금 줄 수 있대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서연이 유골함 앞에서 밝게 웃었어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분이에요. 지훈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숙 씨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소식이었죠. 엄마 보고 싶지만 슬프지는 않아요.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 덕분에 저희는 행복하거든요. 두 사람은 유골함 앞에 꽃을 놓고 묵념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납골당을 나서는 길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행복한 거 맞지? 응.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이겨냈잖아. 엄마가 그럴 수 있게 해주셨고, 맞아.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 같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앞으로도 함께 엄마의 뜻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해 가을, 정숙 장학재단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됐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책에는 정숙 씨가 남긴 수첩 내용과 두 남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줬거든요. 책 출간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암 환자 가족들,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까지요. 한 중년 여성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이 책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지금 법적 대응 준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지훈이 여성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행사가 끝나고 지훈과 서연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멀리 왔네. 그러게.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엄마가 보고 계실까? 당연하지. 항상 우리 곁에 계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꿈을 꿨어요. 엄마가 나타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서연이 엄마를 껴안으려 했지만 엄마는 천천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미소가 따뜻했거든요. 꿈에서 깬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지우는 출근 준비를 하고 서연은 재단 일을 위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엄마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정숙 씨의 수첩은 이제 재단 사무실에 액자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수첩을 보며 감동받고 용기를 얻어요.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 날짜와 금액, 그 속에 담긴 모성애, 모든 게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 씨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자녀를 통해, 장학재단을 통해,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요. 병마와 싸우면서도 자녀를 지키려 했던 한 엄마의 이야기. 그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정숙 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행동에 나설 겁니다. 그게 바로 정숙 씨가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아이들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지켜지는 것.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 지훈과 서연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정숙 씨의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죽음 너머에서도 사랑은 계속되고 그 사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서 정숙 씨가 환하게 웃고 계실 것만 같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이들. 정말 자랑스러워.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